등장하는 전당대회 주자들 아니 대체 누가 나오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사표를 오늘 전격적으로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허.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어대한, 어대다 이 양자구도로 다소 싱겁게 정당대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 어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나도 이수하면서 출사표를 속속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아서 그래요?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허. 먼저 원 전 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요? 네, 문자 메시지 보시면 바로 전 문자 이거예요? 메시지인데요. 어머. 네, 총선 패배 이후에 당 미래에 대해서 숙고를 해봤더니 변화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 와요 또? 연락도 다시 주시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않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또 이제 당 대표로서 도전하는 이런 행보를 걷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또 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혁명,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요. 네. 내일 오전에 인천에서 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도 지금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초 예정됐던 2파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에 뛰어들면서 열기를 점점 뜨겁게 더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네, 30대 당 대표론으로 주목받았던 김재섭 의원은 네.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자구도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선 투표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동훈 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한동훈 대 또 나경원 또 이 원희룡 전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람들이 만약에 2, 3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단일화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어떤 이 결과와는 좀 뒤바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 결과가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파이터에서요. 최진범 교수님. 예.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결국 한동훈 대 나경원의 대결인가? 쉽게 말하면 양자 대결로 전당대회 가나? 그래서 혹시 발끈했을까? 내 이름 빼놨네 뉴스파이터가 막 다 지금 막 갑자기 다 출연표 던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나경원 지금 의원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점 효과를 노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먼저 발표한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원희룡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주목을 못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분류가 됐었지만 네. 명확하게 나경원 의원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언론 이제 원희룡 얘기만 해요. 그러네요. 이게 선점 효과예요. 야, 선점 그거 효과. 신기하네요, 진짜.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판이 그러면 원희룡을 상수로 두고서 짜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중심에 서게 되는 아하, 거예요. 네. 이런 점이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네.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발표를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하,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나경원 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어떤 양강 구도, 이 구도로 갈 것 같았지만 원희룡이라는 분이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아하. 이제 모든 언론들이 원희룡 중심으로 해서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점을 아주 잘 잡았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이건 나경원 의원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출마하게 되면요. 이제 상수가 원희룡 전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오호.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사표 던지자마자 친윤의 그럼 핵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하, 지금. 네. 이런 얘기로 나가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 원희룡이랑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경원 지금 의원은 입장이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친윤인지 비윤인지 그냥 두루뭉실 다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 구도 자체가 친윤과 비윤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계가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효과 노릴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름을 잘 말씀드려야 돼요. 최진영 변호사님이요. 최진봉 교수님에 의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근데 앞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출사표 기자들한테 돌렸다는 문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뭔가 의미심장한 구절이 보여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계획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뭔가 물론 글자상으로는 친윤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뭔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네요 지금. 윤심은 원심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기본적으로 70%가 구도죠. 아하. 네, 그 구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국지 내지 뭐 어떻게 보면 양국지, 그러니까 뭐 한대 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삼국지 오. 내지 사국지가 사국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탁 치고 나옴으로써 선점 효과를 노리는 뭐 정치 8단 등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뭐 9단까지 안 되고 9단이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네. 가장 높은 경지가 이런 어떤 타이밍, 정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에서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요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대표는 원희룡, 정부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에 어떤 갈등과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없다. 나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것이니까 네. 윤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윤 대통령에 가깝다는 국회의원님들 저를 위해서 표를 주십시오 하는 말을 당과 정부 한마음 한뜻 이런 것으로 해서 강력한 돌직구를 던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국지가 될지 사국지가 네.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 효과를 통해 가지고 네. 뭐 개인에게는 선점 효과, 좀 더 크게는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아하. 오늘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네. 아마 오늘을 전후로 해서 네. 국민의힘의 국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내지 컨벤션 효과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MBN 단독 보도 23일 오늘 일요일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 당대표 도전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단독 보도 이후에 오늘 조간들 대부분이 23일 날짜를 이제 박았어요. 그만큼 이제 MBN 단독 보도를 이제 인용한 건데 그래서일까요? 더 나아가서 김묘성 기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날 출마한다는 걸 떠나서 이미 어디 사무실을 계약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국회 정문 바로 앞에 선거 사무실들이 차려지는 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면요. 대산빌딩이라고 나오죠. 네. 그곳 중에 한 곳이 또 대산빌딩인데 어허. 대산빌딩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무실을 임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허. 이 건물마다 참 많은 뭐 역사와 스토리들, 선거와 관련된 지금 저 이야기들이 내부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아 굉장히 지금 아직 뭐 많은데 집기가 안 들어왔네요. 네. 네, 일단 계약만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대산빌딩이 어떤 곳이냐면요. 역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가 차려졌던 곳이고요. 대박 사건.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가 역시 차려졌던 이것도 곳입니다. 대박 사건. 네. 2020년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캠프였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난해에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캠프로 활용됐던 곳입니다. 이 네 건의 공통점 네. 모두 당선됐다라는 공통점을 어머나 꼽을 수 진짜 있겠죠. 그러네 진짜. 네, 역시 대산빌딩도 대표적인 여의도 선거 명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조사하셨죠? 근데 다 당선된 분을 지금 사무실 대산 빌딩에 차려졌다는 건데 이른바 선거 명당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척착 가시화되자 이 사람이 견제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또 특히 당대표의 자리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워낙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돈독하다고 하니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대통령께 민심을 잘 전달하는 부분을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뭐 충돌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대통령하고 계속 각 세우고 대통령하고 싸움만 하는 당대표 되면 네. 이거 어떡하냐 그런 그런 걱정들이 걱정들이 많군요, 많으세요. 당내에서. 네, 그럼 이제 그러다 쫓겨난 누구도 계시잖아요. 예전에 네. 보면. 와, 최진봉 교수님. 예. 나경원 의원이 웃으면서는 얘기했지만 와, 표현들이 셉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대통령과 싸우다가 쫓겨날 거다 이런 표현까지 야, 쓰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지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어, 저는 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그것도 떠오르죠. 떠오르죠. 예. 이준석 지금 이준석을 떠오른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신 거죠, 네. 그런 그 얘기 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한 건데, 네. 근데 그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아하.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 그 당 대표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와 아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하. 원래 오랫동안 검찰에서 함께 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그리고 함께 국정농단 수사도 했고 대통령 되는데도 역격한 공을 세웠고 네.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황태자처럼 쭉 해왔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와 똑같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당권을 잡으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예 그냥 척을 지고 등을 돌릴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워낙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한쪽이 뭔가 크게 배신을 하거나 반발을 해서 충돌하게 되면 네. 양쪽이 다 상처를 입어요. 아하. 뭐가 나오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처럼 그렇게 깨지거나 네. 아니면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하. 그래서 약간의 갈등 구도는 있다 하더라도 함께 협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구는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나올 줄 몰랐어 그랬어요. 혹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금은 폄하하는 거야? 내 적수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왜 지금 비판 견제구 안 날립니까?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번엔 출마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공감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어떤 그 변수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사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선당 후사, 네.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명령대첩벌이. 명령대첩. 그리고 실제로 한 45% 정도 상당히 선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번에 당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순위에 뒀던 비서실장 후보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네. 이게 그 영수회담 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배려, 그 과정에서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이 약간 물먹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 장관에게 쏠릴 수 있는 그런 외부적 여건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반환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네.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빗대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출마의 여왕이라는 이런 얘기. 출마는 많이 했지만 사실 여러 번 물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방송 끝나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나경원 의원이 최진영 변호사님 서운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저한테 진짜 밥 잘 자시는 지금 누님이신데. 그래요? 예쁜 누나예요,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참 이번이 조금 이게 정치가 참 비정하구나. 나름대로의 어떤 신사협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갑자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나경원 전 그 원내대표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 대표가 어떻게 묘안을 네. 끌어안으면서 원희룡 전 장관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지 네. 아마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경원 의원의 속내가 원 전 장관의 출마로 일이 점점 꼬이네라고 할지는 앞으로 지켜볼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이 또 있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8일 엽니다. 아하.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어느 정도 굳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달 말 입장 발표할 게 대표직 사퇴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최근에 몇몇 언론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1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21일이면 바로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에요, 진짜? 네, 어제 기자들이 이 대표와 만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는 그런 기사가 났느냐 아직 고민 중이라면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어쨌든 또 내일의 정치권의 관심에 막 촉각이 막 쏠릴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졌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직 최고위원이 새로 강민구 의원이 지명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더불어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 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런 광경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강민구 최고위원 혹시 나이가 이재명 대표의 아들뻘이에요? 동갑이랍니다. 대박 사건. 동갑이에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라면서요. 그래서 아바마마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거기도 뭐 거의 폴더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1964년생으로 동갑입니다. 어허. 야, 공교롭게도 동갑인데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어떻게 보면 갓파더, 내가 대부다라고 하듯이 정치적 대부로서 어떻게 보면 강민구 최고위원이 아버지다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런 아부는 없었다. 아하. 이 도대체 이게 아무리 말 그대로 진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란 것은 정말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최고위원과 이 그 최고위원 지명이 되니까 나의 정치적 아버지, 나는 정치적 아들 이런 네.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민주당의 민주가 있는가라는 네. 비판이 있는 것이고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면 왜 남자가 를 엄마라고 하는가 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정치계의 바하입니까? 바하가 음악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무리 비판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아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칭송을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영남 사람, 대구 사람이지만 그런 예법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 이후에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느닷없이 왜 앞서 저희가 발언 중에 강민구 최고위원 발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을 왜 들려드린지 아세요? 지금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시다 이 발언 이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새 역사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해들 저 발언 가지고는 잽이 안 된다 못 이긴다 강민구 최고위원 뭐 지금 갑자기 의문의 일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뭐 그런 얘기가 한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 말처럼 민주당만 민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민주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아버지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도는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강민구 최고위원이 아마도 이제 그 집안의 어른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표시니까 민주당의 어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현대 시대에서 정당의 최고위원이 대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 표현 자체는. 다만 의도는 그런 의도였는데 저렇게 이제 저 말을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제 저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본인의 의도는 민주당의 이제 대표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사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속내는 모르지만 정청래 최고위 모습 보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조금 어두워요. 강민구 최고위원 발언 다음에 표정이 조금 무거워요. 속내가 뭉게구름으로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런 선수를 뺏겼군.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곳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하지만 뭐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였습니까?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반추해보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추앙받으시는 분이 번거롭게 뭐하러 사퇴 쇼를 하십니까? 대관식 준비하라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는 사람들 즐비하지 않습니까? 개딸들 초대해 대관식 하면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저렇게 성토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발언을 비판하는 이 곳이 비단 국민의힘에서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너무 나갔다, 너무 이비어천가다 이런 반응들인데요.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요. 그렇다면 민주당 어머니는 김혜경 여사란 말이냐. 조금 더 있으면 최고전원 표현이 나올 지경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로 흐른다는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비판을 했고요. 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도 좀 민망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게요. 최지성 전 의원이 사당화의 증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이 대표의 감별 능력에도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징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의 원로도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저런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냈고요. 지도부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정 과잉이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등장은 화려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과연 어떻게 실력으로 보여줄지 한번 지명직 최고위원의 활동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아니 이 말이 되는 어떻게 무더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요, 안진영 기자님. 요즘 진짜 덥죠. 이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제목으로 보신 것처럼 네. 저렇게 스프링클러가 켜졌는데 중요한 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완전 심한데 여기? 헐. 아니 저 뭐 수도관 파열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물이 흥건한 거랑 최진봉 교수님 예. 무더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저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서 물이 저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진짜예요? 예. 그런데 그 스프링쿨러를 작동했던 원인이 폭염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어머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건물에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니고요. 네. 몇몇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폭염 때문에 건물 단열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온도가 막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잘 단열을 했으면 에어컨 틀고 이러면 좀 식혀지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복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보통 스프링쿨러 같은 게 설치된 거예요. 물론 불이 나면 연기나 아니면 화염으로도 작동을 하지만 네.
몇 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작동을 하게 해놨대요. 아, 스프링클러가요? 예, 어머. 그래서 68도가 넘어가면 열기가 나오면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순간적으로 68도가 넘었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4개 호실에 침수가 일어났고요. 네. 이게 입주자들은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한낮에도 실내 온도가요. 네. 보통 최고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저 건물이. 어머,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덥게 힘들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 근데요.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게 물이 흥건한데 에이, 그냥 물 퍼내고 말지. 이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정말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왔을 때는 좀 많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막막했었어요. 이미 바코드와 라벨지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고 병은 괜찮겠지만 이 상태로 판매를 할 곳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판매가 될 수 없는 주류만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 수도 없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창호가 단열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저 또한 처음 경험해 보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로 아, 저게 입점해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가 봐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술, 양주 상자만 피해를 입은 것이 3억 원어치 정도 된다고 어머나, 하는데 어머나. 네. 저게 이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은 건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될 정도라고 하면 지금 물건도 물건이지만 사람이 저 안에서 과연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물 내에 부착된 창호 관련 안내사항을 봤더니 네. 단열 창호다라고 안내가 붙어 있었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렇다면 단열이 충분히 되고 에어컨이 써있네요. 있었다라고 하면 본 창호는 단열 창호로서 써있네요. 진짜 암문적이네요. 그렇죠. 발코니 창호를 단열이 되는 유리로 사용을 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에서 에어컨을 틀면 저렇게까지 실내 온도가 올라갈 리가 없는데 그러네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그 특성상 한 가지 단일 업종만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업, 제조업, 건설기계업 다양한 업종들이 입장을 하고 장비도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도 잘 돼야 되고 당연히 단열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건물 입주자 얘기에 따르면 네. 건물의 창문이 작고요. 단열이 거의 되지 않고요. 환기 시설도 부족한 것이 통풍구가 아예 없고 어머나. 천정 에어컨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발코니 창문 작은 게 있는 게 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악조건인 건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 건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 취재 기자가 현장 가서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앞서 화면 보셨죠? 순식간에 40도를 훌쩍 넘기는 거 수치상 보셨잖아요. 근데 입주민들, 저 입주에 계신 분들 얘기는 70도까지 육박했다는 거, 실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작동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48도까지 도달했어요. 대박 사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내 온도가 70도를 넘긴다? 70도 도달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실내 온도.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시청 측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복층유리를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설계를 충족을 해서 복층유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최진영 변호사님, 허가를 내줄 때는 크게 뭔가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뭐 태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결국 건축 허가를 내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그 자체의 위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이 사안은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옛날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사람으로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게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시행사 같은 경우에 다 하고 나면은 그 SPC가 없어져 버리고 실제 관리 업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주위에 계시는 법조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소상공인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법률 상담 받아볼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 규모가
비단 지금 인터뷰하신 그 업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가 흘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이 다소 빵당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허준 변호사님. 빨간 셔츠 입은 나의 그분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이 집을 난관 뒤에 연락이 끊겼다라는 어머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내분께서 신고를 한 건데 네. 이 아내분께서 말씀해 주신 단서가 뭐였냐면 빨간색 체크무늬 상의를 착용한 80대 남성입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하.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아이고,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실종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80대 어르신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리저리 다녀보는 모습인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죠. 네. 빨간 체크무늬 옷 입은 어르신 찾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시거든요. 아, 이분이에요? 상의를 안쪽에 입으셨어요. 아이고. 외투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지금 수색 중인 경찰과 잠깐 스쳐가는데 아, 옆에 있어요. 경찰분 옆에 있다고요? 안타깝게 체크무늬 셔츠를 안에 입으셔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아, 했다고 못 본 거예요, 합니다. 경찰분이? 그렇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지금 보는 저희가 김효성님 애가 타잖아요. 막 저희가 들린다면 경찰분 저희 바로 옆에 있어요.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못 보셨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요. 빨간색 체크무늬 상의를 입고 있다. 그리고 보행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겉에 외투까지 입고 계셨기 아이고. 때문에 좀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80대 어르신은 또 치매를 앓고 계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더 어려웠었는데 경찰은 그래서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지만 어르신께서는 통화가 연결됐다 싶으면은 자꾸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경찰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어허. 전화를 받았다가 끊는 점을 착안을 해서 네. 휴대전화의 그 위치값 주변에서 전화를 계속 걸면서 수색을 야, 이어나갔는데요. 신박한 방법인데요. 네, 네. 그 이후의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아하, 함께 네네. 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서 어르신을 찾던 경찰입니다. 네. 그 순간 버스 정류장에서 희미한 벨소리가 들려옵니다. 벨소리를 경찰이 따라갔고요. 극적으로 어르신을 찾을 수 찾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대박! 그 배경음악 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다 만나는 그 있잖아요. 그 그리운 사람 만나는 갑자기 그런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이 벨소리로 찾아라였군요. 그 이후의 상황 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체크무늬 상의의 지팡이라고 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위치 추적된 주변으로 해서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 위주로 찾고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시는데 일단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끊고 다시 전화하면 끊고 통화가 됐을 때 버스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렸고 마지막 위치 값으로 확인된 곳도 그 버스 정류장 근처였기 때문에 이게 빨간 옷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핸드폰을 만지는 노인을 찾자 마지막 위치로 확인된 장소에서 전화를 걸면서 이동을 하던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벨소리가 들렸고요. 그 벨소리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똑같아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요. 경찰분들이 참 기지와 촉이 대단하세요. 참 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을 찾을 수 있을까 딱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최진문 교수님. 예. 만약에 어르신이 저 전화를 무음, 진동 이런 걸로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리가 나게 했던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만약 무음으로 해놨으면 못 듣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본인도 전화를 안 받으실 거고. 근데 경찰의 기지가 말씀하신 건 뛰어났던 것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소리를 듣는데 버스 소리가 많이 들렸다? 네. 그럼 뭔가 버스가 많이 있는 곳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기지를 발휘한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저기 한번 스쳤잖아요. 아까 네. 봤더니 경찰이 그렇죠. 스쳤는데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 계속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세상에. 어르신이. 그래서 버스 소리가 많이 나니까 분명히 정류장 쪽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비슷한 그 위치 값과 연관해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전화 걸었는데 잠깐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서 결국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신 아내분에게 인계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저 경찰분 정말 대단하신 일을 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셨어요. 물론 이 경찰분들이요. 꼭 흉악범 잡는 것도 좋지만요. 저렇게 우리 생활과 관련되고 또
가족의 품으로 지금 길을 잃으신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이 댁으로 모시고 돌려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큰 임무고 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제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서울 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에 이혜정 경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찰관분들 정말 소중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영웅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